정책과 정치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그 변동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약집에도 봐도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이런 언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좀 실현 가능성은 좀 어떻게? 우리나라 도시가 이렇게 수평 확장되고 수직 확장되고 수직으로 리폼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현 집권부나 국회 의석과 무관하게 가야 되는 흐름이다. 네, 그냥 가야 되는 네, 흐름이고 만약에 일기 신도 신시가지 지역에 그 200만 원 넘는 주택이 있고 99년까지 체크하면 360만 원 넘는 아파트만 360만 호가 있는데 그 아파트 360만 호를 냅두고 3기 또는 4기 이렇게 수평 확장만 선택하게 되면 그만한 땅도 없을 뿐더러 결국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갈 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더 규제 완화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눈치를 봐가면서 하기는 네. 할 것 같은. 너무 타이밍을 재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5년 정도 지났으면은 그래, 지금보다는 5년 후에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된 데가 좀 더 많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재건축을 조금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조합도 조금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걸 한다는 게 시장이 좀 알려질 테니까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방향성에 올라타시는 게 정책과 정치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그 변동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칭하면서 네, 예. 그 조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꼭 드려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리모델링은 다 일반 분양자들의 돈으로 리모델링 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있을 수 있는 낮은 용적률의 재건축 사업들만이 정비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결국 조합 소유주보다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가게 된다는 건데 리모델링이 정비 사업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더 안 돼 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2013년에 수익 신축 리모델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수직 신축 리모델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그 송파 성지 네. 아파트가 수익 신축 리모델링 첫 번째 방식으로 됐는데 만약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서 용적률 특례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남의 돈으로 하라는 얘기여가지고 그렇죠. 네. 최근에 뭐 돈천주공 사태만 네. 보더라도 결국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논쟁이 그쵸. 붙었던 거잖아요. 마냥 막 용적률 그래 400%안 되면 500%, 500%안 되면 800%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는 게 주택 수를 늘리는 목적일 거네요, 정부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그러니까 큰 골자는 그렇게 봐요. 결국에는 용적률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4종 일반 주거 만들어가지고 500%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하겠다라던가 네네. 아니면 윤석열 새 정부의 공약인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수한 용적률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시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5% 정도의 임차료 상승만을 가지고 소형주택을 임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보유 부담을 낮춰주고 또 처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그 공제도 좀 많이 해주고 하면서 좀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권장하는 형태의 제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기존 집을 내가 사가지고 전세를 풀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데 매매 시장에서 주택 수는 차감되니까 전세가격, 집값이 매매 가격이 오르고, 올라가서 이쪽 올라가고 이쪽은 이거 조삼보사다 하니까 그 당시부터 그러면은 순수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매입형과 건설형이 만들어지고 뭐 4년 8년 만들어지고 주거 유형별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쭉 등장을 했는데 현재 윤석열 새 정부도 이걸 다 공약에 넣어서 그냥 다주택자 대상으로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하는 거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민간택지에는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거는 임차 시장 안정에 조금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공약집에 있는 임대차 3법 완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임차 시장 이런 식으로 임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굳이 임대차법이 필요하겠냐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넣기 위해서는 네. 3기 신도시가 지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한 26, 7년은 가야 되고요. 한참 네. 네, 한참 남았고 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체도 부활하는 건 당장 되는 건데 이 당장 되는 거는 매입형 주임사자이라는 말이 되는 거라서 이게 다시 또 조삼모사 논란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임차시장 네. 안정, 매매시장 네. 폭등.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게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막아놓자. 방어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뭔가 이 전환 과정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막 묘수를 짜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임대차 보호법 상에 있는 상한제랑 갱신권의 임의 준수 시의 혜택을 만들어주면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갱신권에서 2년이 아니라 종전에 네. 뭐 우린 장기 거주하시던 분이셔가지고 별로 올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5%로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임의 준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착한 임대인이라고 호칭을 해가지고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할 만한 어떤 혜택도 임대차 보호법에 좀 넣거나 하면은 그러면 안 지키는 사람, 임의 준수하는 네. 사람, 강제로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선택을 임대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렇죠. 완전 이런 이지선다로 그냥 걸어버리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임대차법 자체를 약간 기존 임대 등록 그것처럼 혜택을 줘가지고 좀 더 유도하면서 안정. 제가 만약에 제가 완전 장악하고 있으면은 아니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장악을 꿈꾸시는구나. 아 이제 상상이니까 네, 저는 유튜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구독자 4,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은 거의 뭐 400만 명이 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세부심 장관님. 네 그렇게 한다면은 임의준수 규정을 준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60 이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소형의 수요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네, 어떤 특정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는 제도보다는 그냥 주택이 이제 주택의 종류와 면적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뭐 소형 주택이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막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임대차법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네. 공약집에서 눈여겨봤던 것들 또 있나요? 지금 청약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 맞아요. 네. 저번에도. 제 주장 내용을 그 국민의힘 대통령공에서 너무 정확히 실어가지고 오. 그냥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청약이 투기과열 지구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로 바뀌어 버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한 2년 동안 세미나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현재 3040 주택 구입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리고 가장 미래 소득이 많아서 액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청약에 완전히 도태됨으로 인해서 그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갔던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는 네. 39세 이하 가구가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 분양에서 당첨되는 비중이 50%였는데 2020년 정도 돼서 통계를 보니까 11% 이렇게 완전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로 가지 않았나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다시 좀 시장이 달아오르게 됐던 거는 바로 이런 실수요 마켓이 살아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청약에서 다시 추첨제가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고치는 김에 네. 소형주택의 가점제 비중이 높다는 거는 또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다. 소형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아야 되고 대형, 중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돼 있다. 맞아요. 이번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원래는 60제곱미터라는 것도 없었는데 85제곱 이하로만 있었는데 이걸 60, 85 이하, 85 초과 이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60 이하는 6대4로 추첨제를 더 많이 놓자. 이렇게 했고 위로는 대신에 가점이 많은 사람이 좀 필요한 주택들이니까 근로는 이제 가점을 70%, 80% 이렇게 가점 주기를 바꿔가지고 저 이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그냥 바뀌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8월 전세대란 임대차법 시행 2년 그 도래에 따른 그 영향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신규 임대차를 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보수적으로 가면은 상대적인 임차 선호가 또 높아지니까 그래서 더더욱더 임차로는 불안해질 만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게 혹시 2020년처럼 또, 매매 가격을 네. 또
위로 올리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이제는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임차를 끼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임차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분이 뭐 전세로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증부 전세 형식으로 그냥 보증금은 존속이 되는데 그냥 이제 월세를 좀 월세, 더 예.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 그래서 2020년처럼 막 순전세가 이제 막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세 시기이기 때문에 갭 투자하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런 거를 허용을 하려면 또 다주택자라든가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개편이 된 상태에서 뭔가 그런 임대 시장에 대한 불안이 왔을 때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현재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어서 올해 하반기 7월 30일에 임대차 3법 시행된 그거랑 새 정부 출범 5월 10일이죠. 그리고 6월에 선거 있죠. 그래서 이 기간에 뭐 바뀌기에는 너무나 짧아서 올해는 결국에는 똘똘한 채 중심의 시장이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임차료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다주택자들이 그런 그걸 활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그쵸.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어쨌든 취득세도 높아가지고 네. 뭐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사실 갱신이 그렇게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를 오해하도록 발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임대차 전체 신고에 대해서 홍남기 전 부총리가 발표를 했거든요. 신고된 전체 50만 건의 임대차 신고 중에서 40만 건은 신규 계약이고요. 그리고 10만 건이 갱신 계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 10만 건에서 70%가 그러니까,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거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니까 적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차료 상승에 노출된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갱신권이 있고 말고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020년에 하반기에 그러면 주택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을 시장에서 예측도 못하고 있던 시기에 4월과 함께 그냥 바로 완전 정략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고 7월 달에 그냥 덜컥 시행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게 그냥 임대차 3법 하고 갱신권 하게 되면 무조건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임차인도 쫄고 그쵸. 어떤 식으로 쫄았냐면은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해 하반기에 만기가 있는 임차인이 저희 이제 만기 전인데 그냥 신규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하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높아진 가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반기에 만기 도래해가지고 시장에 나와야 될 임대차 건들이 안 나오면서 수요는 그냥 루틴하게 그 시장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공급이 축소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린 그 가격에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임차료를 이제 폭등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갱신권이 이거고 상한제는 이거고 뭐 이런 땐 적용이고 이런 땐 미적용이고 이제 소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임대차법 갱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장 다 소화했고요. 그러면은 뭐 나 갱신권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좀 안타깝지만 임차료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냥 월세로 전환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게 갱신 쓴 것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풀리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을 것 여전히 같아요. 신규 계약이 네. 대다수란 대다수, 얘기입니다. 네. 네네. 시장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냥 당분간은 시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뭐 수요 공급하고 금융 시장이라는 네.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 안정화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뭐 대출 네 맞아요. 그런 거? 글로벌리 이제 저희가 개방 경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그 대출 차주들한테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자산시장 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자산시장 전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가 네.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투자나 매수 그러니까 시장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타이밍과 타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거는 사실 신도 모르는 일이고 타이밍 무관하게 보이기에 길게 되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치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 어떤 주제에 내가 보유기간을 늘릴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만약에 보유기간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가장 인기 없었던 그런 지역에 내 포지션을 넣어놓고 그냥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결국에는 거기는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포지션 잡고 정책 리스크를 해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집필 중이시라고 들어가지고 네, 어떤 지금 내용이신가요? 이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정책이 엄청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달라지는 정책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색깔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정책 덕후로서 많은 분석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최상욱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